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양 역사의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되었고, 그중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이동,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다고 했죠. 그 이후로 서유럽 지역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게르만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을 발전으로 이끌었던 여러 인물을 중심으로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학습한 내용을 이 판서로 옮기면 그리 많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전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제 설명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좀 더 핑계를 하나 대보자면 워낙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국사나 중국사 중심으로 이 서양사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서양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난 시간의 내용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과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판서를 지우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제목부터 알아보죠.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했죠. 게르만족의 이동.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서양 고대 역사에서 중세 역사로 전환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의 고대 역사는 로마로 대표될 수 있는데, 서양 중세로 넘어가면서 게르만이란 요소와 크리스토교란 요소가 로마 요소에 합쳐져서 유럽의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런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었다. 자, 그럼 게르만족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과거에 고대 시절에 로마가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유럽이 로마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 모든 전 유럽이 로마 이름 하에 지배받고 통치받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럽 북부 지방에, 로마의 북부 지방에 아직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이 게르만족들은 정확히 지금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일대의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의 본토 사이에 있는 바다가 발트해라고 합니다. 발트해. 여러분 구글 지도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앞에 있는 바다가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발트해 연안에서 있었던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이 게르만족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로마와 국경을 접하게 됐던 거죠.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면 로마화되지 않은 로마 북쪽에 있었던 민족이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게르만족은 어떤 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게르만족들을 세세히 살피다 보면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 있는 총합체예요. 그중 대표되는 이 민족이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랑고바르족 이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총칭해서 로마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게르만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게르만족들은 완전 로마 사람들과는 다르냐? 또 다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다르지도 않냐면 로마 제국이 쇠퇴기로 흘러가고 있었을 즈음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필요한데 초창기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가 쇠퇴기로 흐르는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울 군인들,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하기를 상당히 꺼려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후반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해진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이 필요한데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군인으로서 활동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그럼 대체 이 로마 군인들로서 누가 활동했느냐? 바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본인들과는 다른 민족인 북방민족, 이 게르만족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용병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로마 용병으로 많이 활용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와 게르만 요소가 차츰차츰 섞이기 시작하겠죠. 그 차츰차츰 섞이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융화되기 시작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르만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게르만족들이 왜 이동을 하냐? 왜 본격적으로 대거 남쪽으로, 남유럽 지역으로 이동을 하냐? 바로 이 훈족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훈족을 흉노라 불러요. 흉노. 이 흉노가, 동양에 있었던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기에는 바로 북유럽 지역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잠깐 영상이 변했죠. 제 수업 중간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로마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대거 남아 이동하게 된 본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훈족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훈족은 원래 동양에서 흉노라고 부르던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기에 기원 후 4세기 즈음에 이 북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공격, 침략,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족들은 약간 좀 샌드위치 사이에 낀 양상추 같은 그런 역할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이 동쪽과 북쪽에서는 훈족들이 게르만족들을 압박하고 또 게르만족들이 남쪽 로마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동하는 것을 로마인들이 상당히 꺼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남쪽에서는 로마가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있고 또 동북쪽 지역에서는 훈족들이 침략, 약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샌드위치에 낀 양상추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게르만족들이 선택한 것이 약간 좀 무섭고 두려웠던 훈족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당시 쇠퇴기에 있었던 로마를 침략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훈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동, 남하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당시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쇠퇴기에 있었던 로마가 이겨내지 못하고 로마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기 시작해요. 그중 로마 지역으로 이동한 이 게르만족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르만족들이 바로 첫 번째가 고트족이에요. 고트족. 이 고트족은 정확히 말하면 서고트족, 서고트족, 동고트족 이렇게 나뉘는데 서고트족이 이 로마 도시를 약탈할 정도로, 유린할 정도로 이 고트족의 이동이 이 로마 지역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도 로마 도시를 재차 약탈하기 시작해요.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도시가 2번이나 약탈 유린당해요. 나중에는 이제 동고트족에게 아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과거에 로마라는 이름하에 유럽이 통치되던 그런 제국의 위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이 거의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그 전에도 약간 분열의 조짐이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395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 로마를 양분해서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완전히 이 분열의 길을 걷게 되고, 그중 동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을 잘 막아내서 그 이후로도 1000년 동안 유지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을 공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잠깐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이동을 침략을 잘 막아내서 1000년 동안이나 더 지속되게 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잘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의 일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 476년 이 서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 이후로 서유럽 일대는 어떻게 되느냐? 서유럽 일대는 여러 게르만족들이 곳곳에 게르만 왕국들을 세워서 서유럽 일대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의 통일 정부가 아닌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역사는 동로마와 서로마, 동유럽과 서유럽 이렇게 분할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동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잘 막아내서 1000년 이상 동안 지속이 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서유럽 일대에는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르만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의 일파예요. 게르만족의 일파. 이 프랑크 왕국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두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게르만족의 이동이 서양 고대 역사에서 중세 역사로 전환되는 시작점이에요. 고대와 중세는 시대 구분 용어예요.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살펴보았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고대 역사는 로마로 대표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게르만 요소와 크리스트교 요소가 플러스 된 요소가 바로 서양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럽은 곧 로마였는데 여기에 무엇이 플러스 된다? 플러스 게르만, 플러스 크리스트교가 가미된 시대가 서양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서양 중세 시대의 개막이 뭐다?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로마 지역에서, 이 서유럽 지역에서 로마 요소에 크리스트교와 게르만 요소가 가미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가미가 돼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진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던 거예요. 프랑크 왕국도 원래 무슨 민족이다? 게르만족이라고 했죠.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클로비스 왕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을 해요. 여기서 이해가 힘들죠. 그죠? 갑자기 로마 카톨릭 교리?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자, 우리 크리스트교를 우리 오늘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해 볼 건데, 로마의 역사 후반기에 보면 우리 크리스트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죠. 이 크리스트교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로마 후반기에 로마 전역에 확산이 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종교 학습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 후반기에 로마 민중들이 또 종이 쳤네요. 로마 제국 후반에 로마 민중들이, 로마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을 정도로 이 로마 내에서 크리스트교의 파워는
점점점 막강해지고 있던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로마 후반기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국에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로마는 다신교였고 로마 민중들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던 그런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의 크리스트교가 다신교가 아닌, 여러 신이 아닌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크리스트교를 전파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로마에서는 예수의 크리스트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박해의 과정을 거치면 더욱더 좀 단단해지고 좀 더 교리가 좀 조직적으로 변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크리스트교는 로마 전역에 확산되고, 결국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고 했죠. 그 말은 즉슨 로마 대다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로마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들도 과연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나? 받았어요. 이 게르만족들도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와 게르만족들이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가 교리가 조금 달라요. 종파가 좀 달라요. 종파가.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과 로마인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질적인 성향 중에 가장 컸던 게 서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었던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근데 프랑크 왕국의 클로바스 왕이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 교리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로마인 입장에서 이 프랑크족을 약간 좀 이질적인 성향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그 거부감이 좀 덜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젠 같은 교리를 믿고 있는 종파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클로비스가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이 종파로, 교리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로마인들과 게르만들 간의 거부감이 최소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클로비스를 이어서 카를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도 언급을 했었죠.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존재인데 이 프랑크 왕국의 실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치렀던 전투 중에 유명한 전투가 트루푸아티의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는 무함마드의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때 이슬람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침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 유럽의 프랑스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인데, 이때 프랑크 왕국과 이슬람 왕국이 부딪혔던 사건이 트루푸아티의 전투고, 이 전투에서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을 격퇴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슬람이 이기게 된다면 서유럽 일대도 이슬람화 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슬람 종교 세력으로부터 크리스트교 세력을 나름 지켜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 나중에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고 했죠. 근데 이 왕조를 개창했을 때 누가 이것을 승인해줬냐면 교황이 승인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교황이란 존재는 또 무엇이냐? 교황. 이 당시 로마가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 전체의 대다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다고 했죠. 그럼 우리 로마 곳곳에, 마을에 우리 지금 말하는 교회나 성당, 이런 교회가 있었겠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사제라 불러요. 그리고 이 사제들 중에 나름 파워가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 사람을 주교라 부르고, 또 주교 중에서도 파워가 있는 사람을 대주교라 불러요. 우리 학교로 이해하면 여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담임 선생님들 중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학년부장 선생님이 있죠. 그죠? 또 학년부장 선생님 그 위에 뭐 교감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학교의 총 리더인 교장 선생님이 있죠.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를 교황이라고 해요. 교황. 이 교황은 어디 위치하고 있었냐? 로마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로마의 수도.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죠. 과거에 이 교황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서로 서유럽 지역의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서유럽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황을 지원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서유럽 정부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황은 불안불안하겠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서유럽 일대를 누가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게르만족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게르만족들은 교황을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면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 교리와 게르만족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은 이 교황을 교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은 로마인들만의 교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나를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르만족들이 서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것, 곧 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게르만 왕국 중에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한 프랑크 왕국이 눈에 띄고 이들의 도움, 이들의 구원을 교황이 요청한 거예요. 같은 교리니까 나 좀 보호해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 이때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인 피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싶었는데 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해요. 이 명분을 교황으로부터 얻고 교황은 피핀의 약간 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피핀과 교황이 딜을 했던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과정은 한 번 더 있어요.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카를로스 대제가 이 후대 왕으로 등장했을 때 이때 카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서로마 황제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서로마 황제 자리를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 네가 앞으로 서로마 황제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와 교황의 이 딜은 피핀과 이 교황의 이 딜과 성격이 똑같은 거죠. 교황은 자신을 보호해 줄 세력이 필요했는데 이때 피핀과 카를로스 대제는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 줄 명분을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핀과 교황, 카를로스 대제와 교황이 서로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죠. 어찌되었든 카를로스 대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공석이었던, 빈자리였던 이 서로마 황제 자리에 오를 만큼 그 당시 카를로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은 어찌 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혼란해졌던 이 서유럽 일대를 안정화시킨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 대제 때는 영토적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좀 통일 국가의 모습을 보였고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때 문예가 좀 부흥했어요. 그때 부흥한 문예를 카를로스 르네상스 시기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카를로스 대제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 프랑크 왕국이 또 쪼개지게 돼요. 또 요 시기 때 북쪽 지역에 있던 게르만이라고 해서 놀스 게르만의 합성어였던 노르만족들이 다시 또 서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노르만족의 이동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서유럽 일대는 다시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르만족의 이동과 서유럽 일대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복습의 시간이 길었지만 오늘은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과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습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마가 서동로마로 분열이 되고 서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 멸망을 하게 되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 이후로도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그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뭐라 부르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선생님이 이 게르만족의 이동의 결과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게르만족의 이동을 잘 막아낸 이 동로마 제국을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칭했다고 하는데, 우선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후대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우리가 현대의 기준에서 과거의 역사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혹은 학습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서로마, 동로마라고 하는 이 방위명을 붙인 것 뿐이지, 이 당시 사람들은 본인들을 서로마, 본인들을 동로마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또 이 동로마 제국도 우리가 흔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의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말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서로마라는 말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구분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다 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 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과거에 이제 이 비잔티움을 언급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로마에 우리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도시로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했다고 했죠. 로마 시대 때.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개칭되기 전에 그리스인들은 이 지역을 비잔티움이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고 있는 동로마 제국을 흔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된 이후에 이 유럽이 완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동서로 쪼개지게 돼요. 과거에는 로마라는 이름 하에 나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었는데, 동서로마로 분열이 된 이후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며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민족이 융화되는 서로 다른 동서유럽이 돼버려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명했던 황제부터 한번 언급을 하자면 6세기경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돼요. 6세기경에. 자, 그러면 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지금 분열이 됐죠.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로마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통일 국가였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를 거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통일신라 역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통일신라가 좀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북쪽의 옛 고구려 지역에서는 궁예의 후고구려, 그 다음에 옛 백제 지역에서는 후백제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죠. 우리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후삼국 시대라 부르죠. 이 후삼국 시대 때도 과거에는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다가 분열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이 분열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서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다시 예전에 통일국가로 만들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죠. 로마도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서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뭐 서유럽의 리더와 뭐 동유럽의 리더가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낸 나름의 옛 로마 제국의 위용을 나름 갖추고 있었던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기본적으로 저 혼란에 빠진 서유럽 일대를 다시 통합해서 옛 로마 제국의 위용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도한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드려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옛 로마 영토를 회복을 해요. 하지만 정말 잠시예요. 정말 잠시. 이탈리아 반도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 게르만족들을 몰아내면서 과거에 이 로마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옛 로마 영토도 회복하고 옛 로마 제국의 위용을 되찾는가 싶더니 결국 얼마 안 돼서 다시 이 게르만족들에게 그 영토를 빼앗겨 버려요. 하지만 잠시나마 과거의 옛 로마 영토를 회복하면서 과거의 옛 로마 제국의 위용을 되찾은 왕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로마 시대 때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 중에 법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테인시우스법. 로마가 조그마한 소도시로 출발을 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죠. 로마가 도시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영토적으로만 확장되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요. 로마 도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 로마 제국 전체를 위한 나름의 만민법으로 나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로마 제국이 영토적으로 확장하면서 로마 내의 법도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법을 집대성한 왕이, 이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뭐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나름 지시를 했겠죠.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과거에 발전했던, 체계적으로 발전했었던 로마 법을 집대성합니다. 로마 법전을 집대성합니다.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뛰어난 건축물로서 지금도 이 터키 국가에, 지금 비잔티움 제국이 지금은 어느 나라의 도시냐면 터키의 도시예요. 우리 터키의 유명한 도시 중에 이스탄불이 있거든요. 그 이스탄불이 과거에는 비잔티움으로 불렀는데,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에 뭐 놀러가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바로 성 소피아 대성당이에요. 성 소피아 대성당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스탄불이 비잔티움이었어요.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과거의 옛 로마 형태를 회복하면서 과거에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유형을 잠시나마 회복을 했었고, 로마가 영토적으로 확장하면서 발전했었던 로마의 법들을 나름 집대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뛰어난 이 건축물인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한 유명한 황제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이 좀 쇠퇴기에 이르게 돼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사후, 죽고 난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죽을 사자, 뒤우자. 죽고 난 이후에 나름 좀 동로마 제국이 지방 분권화, 중앙정부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통치를 못하게 돼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둔전병제, 그리고 군관구제,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나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에 혼란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제도 중에 둔전병제와 군관구제가 있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둔전병제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떤 농민에게 경작할 농지를 주고, 경작할 농지를 주는 대신에 그 지역의 변경 수비에 대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땅을 공짜로 주고,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땅을 주는 대신에 그 지역의 농지도 경작하고 세금도 내면서 그 지역 일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이 둔전병제예요. 군관구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동로마 제국을 여러 구역으로 구획하는 거예요.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나중에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중앙 집권화가 아닌 지방 분권화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지방 분권화의 길로. 점점점 쇠퇴하게 돼요. 또 하나 이제 이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황제 교황주의예요. 자, 황제 교황주의.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곧
황제가 곧 종교적 지도자 역할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 역사 최초의 왕조인 우리 고조선. 고조선의 우두머리가 리더가 단군왕검이라 불렀죠. 이때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뜻은 정치적 지배자라고 했고 고조선의 우두머리를 단군 왕검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 자체가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동일한 재정일치 사회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어쨌든 이것을 재정일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하는 그런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했는데 비잔티움 제국도 그런 사회였어요. 황제가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었다는 거예요. 곧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를 겸하고 있었다. 그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한다. 라는 것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라는 사람이 726년에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자, 성상 숭배 금지령은 또 무슨 뜻이냐면 성상이 성자가 성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이란 말이 있는데 선생님 같은 어른 성인이 말고 성스러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스러운 사람은 크리스트교의 성스러운 사람 누구 있죠? 맞아요. 예수 있죠? 예수를 의미하는 게 성이에요. 성. 그리고 상은 조각상이에요. 그러면 성상은 무슨 뜻이냐면 성스러운 사람의 조각. 예수 조각을 말하는 건데 예수 조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 예수 조각과 같은 것들은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불교에서는 불상 조각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초창기 크리스트교에서는 감히 성스러운 예수의 상을 만드는 것, 신의 상을 만드는 것은, 신의 조각을 만드는 것은 불경스러운 얘기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동로마 제국 일대에서 비잔티움 제국 일대에서 예수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때 이 성상 숭배 금지령을 서로마 지역에도 서유럽 지역에도 강요를 해요. 이 당시 서유럽 지역의 크리스트교의 지배자는 교황이었어요. 교황. 또 여기서 교황, 저기도 교황 나오고 여기 교황 나오죠? 또 헷갈리죠, 그죠? 로마가 동서로마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서유럽 일대에 로마 지역에 있었던 대주교도 교황이라 부르고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도 스스로를 교황이라 불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교황도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황제가 곧 교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크리스트교의 교황이라고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는 서유럽 일대의 교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자, 어쨌든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것을 서유럽의 교황에게도 그렇게 따르라고 이 지시를 내려요. 나름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이 서유럽 교황은 이 지시를 받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하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이때 서유럽의 크리스토교에서는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따를 수가 없었냐면 이때 서유럽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 로마로 내려와서 남유럽으로 내려와서 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거예요. 또 게르만이 믿고 있던 종파 교리와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종파 교리가 또 달랐죠, 그죠? 다른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게르만 왕국 중에 강력한 왕국을 구가했던 프랑크 왕국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그러면 게르만족들에게 이 로마 카톨릭 교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흔히 목사님, 신부님이 있겠죠. 사제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리를 전파해야 될 이 크리스트교의 신자들이 글자도 모르는 게르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각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로마인들과 게르만족들이 하나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로마 크리스트교를 믿고 따르는 로마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진 로마 크리스트교 사제들 입장에서는 글자도 모르는 게르만족들에게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글보다는 예수의 조각상을 만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분열되었던, 과거에는 하나였던 이 동로마 제국, 비잔팀 제국의 황제가 성상숭배, 예수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 이거 금지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글도 모르는 게르만족들에게 크리스토교를 가르쳐야 됐었던 이 서유럽 상황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서유럽 일대에서는 동로마 제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처럼 내렸던 성상숭배 금지를 거부를 해요. 우리는 여전히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토교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상숭배를 따라라. 우린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동서 로마만 분열된 게 아니고 크리스트교도 동서 지역으로 교회가 동서교회로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에 이 분열이 726년에 시작이 되었고 결국엔 1054년에 완전히 동서교회가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유럽 일대의 크리스토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로마 카톨릭. 이때부터 비잔팀 제국의 크리스토교는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어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혹은 동쪽 지역 비잔팀 제국의 나름 핵심 지역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크리스트교로 하나로 있었지만 성상숭배 금지를 계기로 동서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완전히 쪼개지게 된 것이 1054년이에요. 그래서 이 1054년을 계기로 서유럽 일대의 크리스트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동쪽 지역의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트교는 그리스 정교회 혹은 동방정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동방정교회, 동유럽 일대의 크리스트교에서는 성상, 예수의 조각상을 안 만들어요. 다만 이제 예수의 그림이나 벽화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숭배를 하지만 예수의 조각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서유럽 일대 가보면 예수의 조각상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있는 조각상이 있잖아요. 이 서유럽 일대 크리스트교는 그 예수의 조각상을 사용하는데 지금도 동유럽 일대의 이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는 예수의 조각상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종교상으로도 영토상으로만 분열된 게 아니고 이제 종교상으로도 완전히 분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정치 이야기로 더 가면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둔전병 군강구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점점점 지방 분권화의 길을 걷게 되고 쇠퇴하게 돼요. 결국에 11세기 후반에 이슬람 세력이었던, 요 얘기는 나중에 이슬람 시대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이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동쪽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지역의 이슬람 제국의 일파였던 셀주크 투르크라고 있어요. 셀주크 튀르크 혹은 투르크라고 해요. 셀주크 투르크족의 침입을 받게 돼요. 셀주크 투르크족의 침입을 비잔티움 제국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 비잔티움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족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때 서유럽 일대의 크리스트교의 리더였던 교황에게 구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때 교황이 우리의 과거의 형제였던 저 비잔티움 제국, 얘네들도 크리스트교 믿고 있잖아요. 크리스트교,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인 저 동쪽 지역의 비잔티움 제국의 형제들이 이교도들이, 셀주크 투르크는 이슬람교였거든요. 이교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다. 저들을 도와주자 라고
이때 서유럽 일대의 교황이 외치게 되고, 이때 크리스트교를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때 서유럽 일대의 기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이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러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정단과 이슬람 제국 간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계기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자, 이 십자군 전쟁과 셀주크 투르크죠. 제가 정말 간단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르만족의 이동과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서로마 제국에서 서유럽 일대에서 나름 눈여겨봐야 될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았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했죠. 그 비잔티움 제국의 유명한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적 성격,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 요것까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요 종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마 영상 내용이 수업 시간 내용을 좀 넘어설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으로, 다음 수업 차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